어머님, 혹시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님이 최근 들어 밤마다 환각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환각, 망상, 기억 착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는 이미 인지 이상 소견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야, 너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며느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68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게 비밀 무기가 있다는 것을요. 나이 든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을 믿어주세요.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혜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서울 한복판의 종합병원에서 35년간 수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하얀 병실 벽을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켰어요. 허리 수술을 받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몸을 뒤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윤미였습니다. 제 며느리죠. 매일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타났거든요.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윤미가 손에 보온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35의 나이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파마를 새로 한 듯 머리카락이 예쁘게 웨이브를 그리고 있었죠. 언제나 그렇듯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미야. 일찍 왔네. 죽 끓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닭죽이에요. 윤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닭죽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손맛은 늘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윤미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는 어떠셨어요? 통증은 괜찮으셨고요? 윤미가 죽을 떠서 불어가며 건네주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요. 응, 괜찮았어. 진통제 덕분에 잘 잤거든.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윤미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벌써 2주째잖아요. 1인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험 처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윤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보험은 이미 신청했잖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준호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윤미의 남편이고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실 밖으로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도 저런 모습이었죠.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때는 이런 입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픈 사람이 되어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할 줄이야. 미야, 너무 걱정하지 마. 퇴원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물론이죠,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윤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일까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미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까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적금이나 예금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윤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찰나의 변화를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 그냥요. 혹시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미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거든요. 제가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사람의 진짜 마음은 감출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병실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미야, 너 요즘 뭔가 힘든 일 있니?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요. 윤미는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보아온 수많은 보호자들이 그랬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을 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가 돌아간 후 혼자 남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며칠 후면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묘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 윤미의 행동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보행기에 의지해서 천천히 걸을 수는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긴장된 어조였어요. 박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퉁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어요. 윤미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모퉁이로 다가갔습니다. 보행기가 바닥에 닿는 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윤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제 담당 의사인 박도연이었어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키 큰 의사였습니다. 늘 친절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제게 설명해 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박도연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준비도 충분히 했고요. 윤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시작하죠. 용량은 지난번보다 조금 늘려서요. 박도연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용량을 늘린다는 것.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그때였습니다. 보행기 바퀴가 바닥에 작은 돌에 걸려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윤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들 같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윤미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그런데 너희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 용량을 늘린다는 말, 그리고 확실한 효과라는 표현까지. 아, 그냥 어머니 치료 계획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었어요. 박도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친절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퇴원 후 재활 운동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요. 윤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럼 나한테도 설명해주면 좋겠네. 물론이죠, 어머님. 병실로 돌아가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도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의 눈빛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미가 부축해주며 함께 걸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둘 다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젊은 간호사였는데 이름표를 보니 김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의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고마워요. 저는 익숙하게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수술 후 계속 복용하고 있던 진통제와 항생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약의 개수가 평소보다 하나 더 많았거든요. 이 약은 뭐예요? 아, 새로 추가된 약이에요. 회복을 돕는 영양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양제 같지 않았어요. 모양이나 색깔이 일반적인 비타민과는 달랐거든요. 약을 삼키고 나서 약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약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술 후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오후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박도현과 윤미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작한다는 말, 용량을 늘린다는 표현까지. 설마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약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지만 힘이 빠져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더 어지러워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 담당 의사가 뭔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고 머리도 맑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거든요. 계속 무서운 꿈에 시달렸어요. 아침 7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제 약을 가져다 주었던 간호사였어요. 김수진이 아니라 다른 이름표를 차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죠. 어제 제가 잘못 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얼굴도 어딘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잠을 못 잤어. 어젯밤에 좀 이상했거든. 어떻게 이상하셨는데요? 수진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어지러웠어. 새로 추가된 약 때문인 것 같은데.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을 보였다가 다시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약 드셔야 해요. 수진이 약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컵을 가져다 주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손바닥에 뭔가 작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종이 조각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저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지금 절대 약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퇴원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쓰여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약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메모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되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윤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박 선생님. 어제 시작했어요. 예,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던데. 또 박도현과의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작했다는 말. 분명히 제가 복용한 새로운 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약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캡슐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상했어요. 겉표면에 작은 균열이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가루가 새어나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약이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캡슐이 손상되면 약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상태의 약을 환자에게 주는 걸까요? 하얀 가루를 손가락 끝에 묻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무언가 화학적인 냄새가 났어요.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약을 다뤄봤는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뭔가 위험한 약물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어젯밤의 이상한 증상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문득 윤미의 최근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속되는 돈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박도형과의 은밀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윤미가 저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할 리는 없어요. 하지만 상황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시 메모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 퇴원하세요라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왜 이런 위험한 경고를 했을까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친절한 모습조차 가짜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고요? 아직 안 먹었어. 저는 일부러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윤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윤미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강하게 약 복용을 권하고 있었어요. 미아, 혹시 이 약이 뭔지 아니? 당연히 모르죠. 전문적인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믿고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체온을 재러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야, 아직. 잘하셨어요. 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상황이 위험해요. 대체 무슨 일이니?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꼭 나가셔야 해요. 수진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윤미가 퇴근한 후 홀로 남은 병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의 경고를 믿고 병원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오해일 가능성에 기대를 걸 것인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설사 오해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요. 밤 10시 병원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입원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개인용품 정도였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적막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당직 간호사 한 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믿을 사람도 갈 곳도 불분명한 상황에서요. 다음 날 아침 7시 윤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실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젯밤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간호사의 경고, 약에서 새어나온 하얀 가루, 그리고
위험하다는 직감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윤미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거든. 어머니, 무단으로 퇴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윤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아, 사실은 지금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올라가서 설명하셔야 해요. 윤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도연의 진료실에 들어서자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친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머님,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캡슐의 하얀 가루, 그리고 간호사의 경고까지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약이 이상해요. 캡슐이 손상되어 있었고,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워져요. 박도연이 윤미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님이 최근 들어 밤마다 환각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환각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윤미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적 없어요.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환각, 망상, 기억 착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박도연이 의료진답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말이 허공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했다고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약에 대한 과도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박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지 이상 소견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진단을 받았나요? 어제 며느리님과 상담한 결과입니다. 증상들을 종합해보니 초기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신 이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며느리의 증언을 바탕으로요. 윤미야, 너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고 그런 적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도현과 윤미는 오히려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불쌍한 치매 환자를 보는 것처럼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화를 내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박도연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정상인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간호사의 경고도 받았고 약에서 이상한 가루도 봤다고요. 어머님,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윤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서 모든 증언을 무효화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최수진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증명해 줄 거예요. 최수진 간호사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이름의 간호사가 없는데요. 박도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어요. 역시 없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있지만 최수진은 없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받은 메모까지 모든 것이 허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버린 걸까요? 어머님, 이제 인정하세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질 수 있어요. 윤미가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동정이 가짜로 보였어요. 승리의 미소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복도 한쪽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68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표정까지.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체념과 절망 대신 단호함이 자리 잡았어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이정혜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었어요. 설사 혼자라도, 설사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수진이라는 간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메모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미와 박도연이 꾸미고 있는 일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싸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제 병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요? 네, 급해요. 아무도 모르게 나와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수진을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수진은 저를 병원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뒤쪽 계단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냄새가 났고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해요. 수진이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토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메모 기억하세요? 물론이야. 그런데 넌 누구니? 박 선생님은 최수진이라는 간호사가 없다고 했어.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최수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김수진으로 일하고 있어요. 가짜 신분으로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짜 신분으로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복수 때문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진 속 여성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그 죽음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 입원하셨어요. 갑상선 수술 때문이었죠. 단순한 수술이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죠.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가 수진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박도연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생명보험금이 나왔죠. 거액이었어요. 수진이 계단 난간에 기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수익자였는데?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과 보험 사기 조직,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윤미도 그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결론 났거든요. 증거가 없었어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가 복용하던 약에서 나온 거예요. 몰래 보관해뒀죠.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약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본 하얀 가루와 똑같았습니다. 캡슐에서 새어나왔던 그 이상한 물질과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된 거니? 네. 박도연을 감시하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꼬리를 밟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3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 집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이었어요.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미 씨는 언제부터 연결된 거니? 6개월 전쯤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병원비 때문에 상담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박도연과 은밀하게 만나는 걸 봤죠. 수진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미와 박도연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니? 1달 전이에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어머님이 다음 표적이라는 걸요.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생명보험은 얼마나 돼? 3억 원이에요. 어머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윤미 씨가 수익자예요.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가입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증명할 수 없었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수진아, 힘들었겠구나. 저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마치 제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3년 전 어머니를 잃은 그 어린 간호사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다니.
어머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이들을 막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의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병원 뒷계단에서 두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복수를 꿈꾸는 젊은 간호사, 또 한 명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지가 생긴 것이었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받지 못한 정의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수진과 함께 병원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이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신규 간호사 시절 가르쳤던 의대생이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기자로 전향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야. 지금은 기자로 일하고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수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이정혜 선배. 선배님? 어떻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기자라고 들었는데 만날 수 있을까? 지금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옛 스승의 부탁이라면 언제든 달려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1시간 후 24시간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민수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기자의 습관처럼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저와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도연의 수상한 행동, 윤미의 변화, 간호사의 경고, 그리고 수진 어머니의 죽음까지. 민수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일부는 있어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약병과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료기록, 보험계약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락 기록이 필요해요. 민수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수진이 병원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간호사 권한으로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 정보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상해요. 수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의료 기록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검사를 받았나요? 받은 적 없어. 이상하네. 기록을 자세히 보니 가짜 검사 결과들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짓 자료들이었어요. 박도연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프린터로 모든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수가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일부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큰일이에요.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험 계약서를 보니까 어머님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3건이나 있어요. 총 보험금이 5억 원이 넘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계약 날짜는 언제야? 모두 최근 6개월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윤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윤미의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목적이었어요. 저녁 시간 수진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박도연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확인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도현과 윤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실험체 3호 완료 예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번에는 실패 없이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피실험체 3호가 저란 뜻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실험용 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호와 2호는 누구였을까요? 수진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수진의 어머니가 그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민수와 상의한 결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의료기록, 보험계약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이메일까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허위 제보입니다.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박도연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사입니다. 이런 음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형사의 표정이 애매해졌습니다. 한쪽은 개인의 신고, 다른 쪽은 병원장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형사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개입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분명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병원 전체가 연관된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선배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언론이 있잖아요. 그 말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론의 힘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방송국 동료들과 함께 기획한 특별 생방송이 그날 저녁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병원 내 보험 사기 의혹이었어요.
저와 수지는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철저히 준비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응,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후 민수가 직접 리포트를 진행했어요.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에 병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수술받았던 그 병원이었어요. 평소에는 환자들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범죄의 온상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지만 할 말은 명확했어요. 저는 이정혜입니다. 35년간 간호사로 일했고 얼마 전 허리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경험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 의사와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수상한 약물까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내부 CCTV 영상이었어요. 수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영상에는 박도연이 약국에서 뭔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캡슐을 열어서 내용물을 바꾸는 장면이었어요. 그 옆에서 윤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경에 촬영된 것입니다. 환자용 약물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작진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영상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것이었어요. 박도연이 직접 해명하겠다며 스튜디오로 오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박도연 의사가 해명을 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민수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상했던 전개였어요. 박도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30분 후 박도연이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방금 공개된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건 치료용 실험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치료용 실험이라고 하셨는데 환자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이 스튜디오로 들어오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며칠 동안 수집한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원본 약물 성분표입니다. 박도연 선생님이 환자에게 투여한 약물의 실제 성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성분표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치료용 약물이 아닌 다른 성분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성분은 뭡니까? 민수가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박도연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기 위한 약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절망적인 경험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제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요. 박도연 선생님 기억하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박도연 선생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스튜디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미가 집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생방송을 보고 스스로 자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분도 방금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민수가 실시간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윤미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윤미 씨,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윤미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윤미의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35년간 쌓아온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는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극적인 전개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선배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수진아, 너도 고생 많았어. 저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어린 간호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년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병원 내 보험 사기, 의사와 환자 가족의 결탁, 그리고 조직적인 환자 살해 시도까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병원장도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도현과의 관계, 그리고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며칠 후 수진의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2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의문사했던 환자들이었어요.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박도연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미도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35년간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을 얻어서 요양 카페를 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오전에는 카페로,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소로 운영했습니다. 벽에는 간호사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부터 은퇴할 때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제 경력을 보고 신뢰를 갖게 되더라고요. 정혜 선생님, 오늘도 혈압 재주세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 후에 들르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네, 할머니. 팔 내주세요. 저는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드렸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좋았어요. 수진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내부 고발 공로로 간호사협회에서 표창을 받은 후 더 큰 병원으로 이직했어요.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수진이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후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좋아. 여기 사람들이 참 순박해서 마음이 편해. 정말 그랬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돌보는 마을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미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분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왜인지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종종 들러서 건강 상담을 받아가셨습니다. 농사일로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고 적절한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장님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서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이런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환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운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봄이 되자 카페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직접 기른 재료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서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서 들었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혜야, 내가 와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요양카페 문 앞에 서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몇 분의 어르신들이 다녀가셨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진짜 돌봄이란 믿음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비록 배신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과는 다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이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속이려는 세상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소리가 작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었죠. 진실을 말하는 용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 곁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 조금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